안녕하세요. 임혜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방금 선생님이 이 자리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자학교에서 일일 선생님으로 명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죠. 경제 전문가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지난번에 그 소비 습관을 뭐 색깔과 냄새하고 여러 것들을 네. 분석을 해주셔서 그 수업이 너무너무 재미났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고대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요 금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네. 주셨다고요. 요즘 뭐 시장이 너무 변동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정말 네. 좋은 얘기를 싶은데 요즘 정말 금 투자할 만한 시기인지 요즘 그 값이 어떤지 우선 그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이 금에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는 걸 아까 우리 잠깐 대기할 때 말씀을 정 없을 때? 네,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적합한 시기예요? 아니 요즘에 어디로 자산이 늘 불안하잖아요. 지금 주식도 그렇죠.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그렇다고 코인을 하려니 그건 진짜 모르는 분야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네. 그래도 옛날부터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금.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 아까 우리 저기 잠깐 대기할 때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다른 얘기로 금 투자에 적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몰라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대기하실 때 네. 요즘 그나마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했었다. 네. 근데 미국 주식이 그래도 주춤한데 다행히도 확률이 올라서 내가 수익률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디펜스를 하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게 금 투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주식하고 그래요? 예, 연관성이 설명을 있어요? 드릴게요. 네.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개인들은 중국인들이 정말 금 사량이 남다르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개인이 사람이라기보다는 회사? 비슷해요. 네.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티파니? 본인 관심사를 국가 말고요? 가지고. 국가 말고? 그거죠. 국가는 미국 나라? 아닐까?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죠. 중앙은행. 예. 그 중동 지방에서 많이 갖고 있나요? 중동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그래요? 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전 세계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맞추셨네요. 예. 네. 난 뭐든지 미국이 뭘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네. 자, 그런데 이 중앙은행들,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갑자기 그 국가가 뭔가 대외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지불할 때 제일 좋은 담보력, 가치가 보존하는 건 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의 그 중앙은행들이 금으로 문제 생겨도 이걸로 드릴게요. 라는 하는 그런 공신력을 갖추려고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달러의 시세는요, 이것도 꼭 중요하니까, 제가 카메라가 적었거든요. 꼭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코로나19의 위기는 뭐 내년이면 끝나겠죠. 네. 그런데 항상 또 다른 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스마일 이론이라고 불러요. 네. 내려갔다 올라가요? 그렇죠. 처음에 위기가 터지자마자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갑자기 위기 터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달러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도 돈을 자꾸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면 달러를 많이 푸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경기가 좀 살아났어요. 미국도 요즘 경기가 슬슬 살아나서 뭐 금리 올린다, 유동성 회수한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11월부터 한다고. 맞아요. 예, 정확하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달러를 다시 회수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신흥국들, 뭐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뭐 저기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들도 뭔가 바깥에서 원자재도 사오고 원유도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바로 국민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는 소리가 들리니 야, 내가 내 재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쟁여놓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속에서 건물쟁여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3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이니까 10월 달까지 일본, 중국,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각국 중앙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을 10% 이상씩 다 늘렸고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럼 그 값도 그럼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도 네. 자신들이 자산 형태를 금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요즘 또 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갔다가 네. 한국의 금거래소라는 곳을 한번 갔었어요. 아 요즘 거리 보면은 곳곳에 금 거래소가 눈에 띄던데요. 그리고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금을 팔아요. 맞아요. 순금 고려가 네. 그런데 이제 청담동에 있는 한국금거래소라는 제가 거기를 봤어요. 거길 보셨구나. 그럴듯하게 생겼잖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촬영하러 거기 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네. 묻고 있는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경기가 뒤숭숭했으니까 요즘 금들 많이 사러 오세요?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분 한 분이 아유 정말 금 많이 사러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 호기심이 많아서 네. 한 번에 제일 금 많이 사러 오신 분이 얼마나 사러 오셨나요? 얼마나치나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노 신사분이 중년의 신사분께서 봉고차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7개를 내리시더래요. 그게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만큼으로 금을 다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금을 사러 왔다고 하면서 이걸로 금을 샀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70억이 넘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 70억. 제가 70억이요? 하고 놀랐는데 근데 교수님 네. 그분이 다음날 또 오셨어요. 또 7개 가지고. 봉고차가 꽉 찼기 때문에 돈을 더 못 쟁여놨던 거야. 다음날 그 정도 양은 아닌데 네. 또 그 캐리어 몇 개를 들고 어제 못 가지고 온 거 마저 가지고 왔다고 또 5만 원 거를 몇 캐리어를 들고 오셨어요. 아니 그 현찰이 어디서 생긴 우리 거야? 할아버지였어. 아니 그렇게 현찰 만들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렇게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은 그럼 은행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인가 놔둔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네. 대부분 드레스 코드를 좀 보면 느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느낌이 어땠냐? 뭐 문신이 좀 있었냐? 아니면 많이 배우신 티가 났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나도 평범했고 양복도 아니고 그 등산 점퍼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등산화 이걸 신고 털레 그 차에서 내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산에다 묻어놨었나? 뭐 하는 사람일까요? 건물주. 건물주. 아니 근데 건물줄에도 그렇지 사고 팔 때 현찰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한 100억 가까운 돈을. 네. 어떻게 하면 돈이 그렇게 많지? 뭐 하던 사람이지? 그거였나? 뭐예요? 코인 있나? 코인. 코인을 해서 네. 현금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국은행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5만 원권을 인쇄해서 뿌리면 없어지는 거? 없어져요. 그렇죠. 바로 그분들 같은 경우가 네. 다 고액권인 5만 원권으로 쟁여놓고 쟁여놓고. 관계자분이신가요? 거기서 이렇게 5만 원권을 증발시킨다 그러던데.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렇게 5만 원권을 그렇게 뭐 100억 가까이 들고 있던 분이 경기 안 좋아지니까 그 5만 원권을 뭘로 바꿨다? 금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금 거래소는 금 실물, 금덩이를 주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는 금 덩어리를 파는 곳이에요. 네. 이따가 한번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정리를 네. 아니 해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네. 아까 이재용 씨랑 잠깐 얘기했는데 그 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금괴라는 거 아, 있잖아요. 예, 예. 뭐 하는 거? 그거는 몇 킬로고 얼마쯤 하는 거예요? 킬로그램은 제가 온스니까 아마 온스. 잘 모르실 거고 그게 한 덩어리가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진짜 그 우리 금괴 영화에서 하나? 나오는 그 금괴.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제적인 금 거래소에서 통용되는 규격이 있어요. 예. 그 규격대로 한 덩어리가 요즘 시세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거 한번 실제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아까 그 촬영하러 갔었을 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그렇지. 금은 밀도가 가장 높은 금속이기 때문에 금이 제일 무겁고. 엄청 무거워요. 우리도 거기 가서 그거나 한번 들었다 놨다 아니 나 해보고. 그거 하나 집에 탁 있으면 좋겠어. 난본 적도 없어. 7천만 원 벌어가지고 하나씩 삽시다. 그래야 되겠네. 예. 그거 재산이죠. 그치, 우리 그거 해봐요. 네. 그래서 실제 요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현금으로 집에 놔뒀던 자산을 금으로 바꾸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그리고 또 일부 좀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 특히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이 더 금을 좋아하신대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에게 예전엔 돌 반지잖아요. 네. 이제 돌 반지가 아니라
금괴, 골드바. 골드바 이런 걸로 몇 백만 상속의 원짜리. 수단이구나. 예, 네. 맞습니다. 상속의 예. 수단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거래되려면은 세금도 내야 돼. 뭐 이렇게 신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또 많은 이 고액 나도 자산 조금은 알아요.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네. 금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현금으로 뭘 받았어요. 네. 제가 뭐 연구를 해서 현금을 받았다. 그럼 그게 통장으로 들어가거나 뭐 공식적으로 금융거래로 온라인으로 받으면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현금으로 주면 사실 그걸 제가 은행 통장에 넣지 않는 한 제 소득이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현금을 어떻게 해서 저장할까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금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그 금 거래소에서 금 바를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장부에 누가 뭐 샀는지를 기록은 합니다. 네. 그런데 가끔 그 금 거래소에서도 저도 여쭤봤어요. 국세청에서 와서 저번에 100억까지 그 금 바 사가신 분들 이런 사람 명단 좀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냐라고 했더니 금 거래소 직원들이 우리는 그걸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 왜? 그걸 그 회사가 줬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네. 순간 거래가 고객들하고 끊겨. 그렇죠. 어. 공신력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세청이 달라고 하고 우리들을 협박을 해도 우리는 고객 명부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공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도 또 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을 또 좋아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현금은 어차피 이자도 안 나오니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걸로 뭐 한 1억 넣어놔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삼성전자 주식은 돈 필요할 때마다 10주 판다, 100주 판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 부동산 이런 것들은 돈 필요하다고 우리 안방만 팔아야지 이런 건 안 네,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해서 재산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할 때 주식 말고 그렇게 잘라서 매각하거나 다시 변환시키기가 적합한 대상이 금이거든요. 금은 아주 쉽게 한 덩어리를 샀는데 반 뚝 자르면 진짜 절반 가격을 쳐줘요. 우리 예를 들어 세계적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고흐나 고갱 그림. 네. 이런 거를 하나 사서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그림을 절반을 뚝 잘라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가격이 뭐 완전 풍지박산 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금은 반만 뚝 잘라서 파면 진짜 절반 가격을 줘요. 훼손되는 게 그리고 아니에요. 절반짜리를 내가 가지고 오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온스당 얼마라고 정확하게 국제적인 맞아요. 시세표가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필요한 만큼 금 녹여서 팔아도 되니까 정말 정확. 정말 좋아. 네. 근데 그 금들을 이렇게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하네. 금에 금을 아니 안 없어, 갖고 내 있으니까. 금이 없어. 다도 없어. 애 돌반지나 좀 있는 건데. 나 그것도 지난번에 거둘 때 나가서 네. 거둘 때 다 내서 그것도 없어. 금 IMF, 저기 IMF 금낭 때. 네. 아. 그때 금들 낸 사람들 많죠. 그리고 금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다 보니까 금에 대한 그 오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네. 금은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네. 디플레이션일 때는 금의 가치도 떨어진다.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지 않나요? 아니더라고요. 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의 구간이 한 3-4번 있었어요. 네. 그럼 그 3-4번의 구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도 금 가격이 떨어졌을까라는 걸 살펴봤었는데 결론은 그 디플레이션 구간 때는 금의 가격이 조금 덜 빠르게 올라갔을 뿐이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껏 금 값은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낙폭이 있던데. 낙폭이 있죠. 네. 물론 1년 단위로 이것도 좀 주춤하다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냥 한 10년, 뭐 한 5년 이상을 두고 나면 쭉쭉 오르는. 네. 네. 아니 저는 그 금 적금을 들은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게 플러스가 아니었다가 최근 얼마 사이에 이렇게 살짝 플러스를 그 금이 지금 말씀드리니까는 그럼 우리 금에 대한 본격적으로- 오해 네. 5가지를 이렇게 네. 정리해 오셨으니까 하나씩 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금은 주식의 대비책이다. 그럼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금이 주식의 대비책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은 투자 성향이 어떠세요? 조금 안전적인 투자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공격적인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이거 예진 좋아하세요? 누나가 은근히 공격적이다. 아, 그러세요? 아니, 저는 한 방은 아니고 그냥 좀 해대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네. 저 예진 누나는 좀 이렇게 사냥꾼 스타일. 제가 오히려 본인은 농구 농구라고 스타일. 얘기하려고.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기질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도 맞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요 뭐 한 방에 뭐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좀 밑으로는 안 빠지면서 시간 되면 이번 6개월은 좀 떨어졌지만 한 1년 기다리면 다시 오르는 그런 투자 좋아하십니다라고 하면 금이 정답이고 저는 3개월 안에 2배도 치고 싶고 5배도 올라가고 싶어요. 그건 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주식 난 뭐 일주일에 10배 먹겠다. 그건 코인으로 가시고. 네. 그래서 이 투자는 그 투자의 습성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은 주식의 대체제다, 대비책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다른 거예요. 네.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과 주식은 정말 많이 다른데요. 금의 가치는 달러와 반비례합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네, 이것도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금은 물건이고 네. 달러는 대표적인 화폐죠.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가치가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안전자산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달러로 내가 재산을 보유할까 금으로 보유할까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달러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 보이면 그때는 당연히 금에 대한 수요도가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똑같이 그러면 무조건 달러 떨어지면 금만 사게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달러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가 지불 여력을 상실하겠다. 그러니 금을 더 많이 보유해놔야겠다. 그러면 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니까 금 가격도 오르고 달러 가격도 같이 오르는 이런 구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반비례다. 지금이 그런 구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관계는 그 경기적으로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는 구간이면 같이 움직이고 위기로 처음 진입하는 구간이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장기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금은 장기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기간 때도 금 가격은 올라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물가가 다 떨어지는데 왜 금이라는 물건의 가격만 꾸준히 오르느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디플레이션 구간 때는 금을 채광하는 사람들 자체가 네. 금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서 금강에서 금을 덜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로 나오는 금의 양이 더 적어지다 보니 그것 때문에 금은 항상 필요하거든요. 공급이 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또 오르는 가격을 거예요. 맞춰가면서 조금씩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금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투자 대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귀금속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주머니에 들고 있는 휴대폰에도 금이 다 붙어 있잖아요. 어디에 금이? 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반도체 만들 다 때도 금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어디에 들어있다. 네. 이따가도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 네. 테지만 그래서 금이라는 게 이렇게 산업재예요. 물건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러니 금은 이런 뭐 투자 대상과 상관없이 늘상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삼성, LG, 현대 다 그런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보니까 그래도 또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은 장기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휴대폰에만 금이 있어 누나? 내 몸에 금이 있다? 아하, 그렇네. 금이 싸. 양쪽에. 오! 나 금 가지고 다니면서. 오! 멋진데? 진짜 있네. 이것도 진짜 금인 거죠? 이거 진짜 그렇죠. 금이죠. 이거 하나 재미있는 통계라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 세계에서 지금 유사일에 우리 인류가 캐낸 금의 양, 그 금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분량이. 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드릴게요. 올림픽 공식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에 물 가득 담아놓잖아요. 그 가득 담아놓은 수영장 몇 개 분량? 그 수영장에 100개. 아니지. 더 많아? 10,000개나 10만 개 뭐 이렇게 되지 통 않겠어? 커요. 그러면은 아니 인류가 쓴 금이라니까. 그치, 지금 네, 거 네. 그러면 10,000개? 10만 개 정도. 10만 개? 100만 개? 10만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단위를 모르니까 얘기 드려요? 네. 네. 금이 왜 귀하겠어요? 훨씬 조금이구나. 훨씬 조금이에요. 아, 조금? 100개죠, 100개. 100개도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안 인류가 돼요? 여태까지 캐낸 게. 에휴. 아니 그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도 안 된다니까요.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3개 반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 수영장에 수영장, 예, 3개 반 정도의 양밖에 안 돼요. 아니 그거밖에 안 캤어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캐러 가야겠네. 이거를 야구장으로 비교하면요. 야구장 홈플레이트가 1류, 2류, 3류로 이렇게 연결된 다이아몬드 면적 있잖아요. 네. 이 다이아몬드 정육면체의 면적을 2개 채운 것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얼마나 두껍게 아, 그건 채우느냐가 좀 문제죠. 다르죠. 맞아요. 그건 좀 다르죠. 아니 나는 많이 캤다고 생각했는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류가 그동안 캐냈던 금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썼는지 그것도 제가 좀 통계를 찾아왔는데요. 보석으로 제일 많이 쓰지 오, 않았을까? 맞습니다. 비금.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석 티파니 얘기한 게 네. 맞잖아요. 맞아요. 까르띠. 보석으로 사용한 비율이 한 52%예요. 네.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도 52%밖에 안 되면 48%를 딴 데 썼다는 건데. 뭐 그렇게 뭐 휴대전화에도 들어가고 이재용 씨 여기도 들어가고. 이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인, 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뭐 이빨을 하는데 쓰던 뭔가 다른 사용처로 네. 반도체를 만들 때 쓰던 이런 데로 쓰는 비율이 18%고요. 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그냥 금괴로 보유하고 네. 있거나 네. 그런 거는 16%. 그리고 중앙은행들,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불 준비금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2%. 그리고 지금까지 도대체 캐낸 금의 양은 다 우리가 계측이 되는데 네. 사라져버린, 완전히 없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금의 양이 2%가 있어요. 근데 네. 금은 이렇게 녹이거나 할 때 조금씩 소멸된다 그러던데요. 네, 소멸되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인류가 그만큼 금은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2%만 없어졌다는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금을 우리 인류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 장기적으로 당연히 제일 안정적인 네. 시기죠. 그리고 이건 안 변하니까. 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가치가 없다. 네. 불어나질 않는다. 네. 자, 맞습니다. 금 자체만 가지고 이자를 주진 않아요. 네. 그런데 금 하나 갖고 있으면 요만한 금을 매달 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지. 금 얼마나 네, 돌반지 같은 거. 그렇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웬만한 이자를 지급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네. 값이 올라간다니까요.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중은행에서 전기자 들어가는 예적금 하면 이자 얼마 주나요? 2점 몇 %까지 나오더라고요. 정기예금. 네, 정기예금 1년짜리. 네. 네. 너무 올랐어요. 자, 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했었을 때 20% 이상 수익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0년 네. 이상 벌었어요. 예, 80년부터 90년으로 계측하든 90에서 뭐 2000년으로 계측하든 어느 거든 뭐 그 정도는 보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이자가 나오는 그냥 금융상품과 똑같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10년에 10%? 20%. 아니, 10년에 네. 20%? 그럼 1년에 2%? 2%. 비슷하네. 비슷하네요. 살려주세요. 네, 이것도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나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일 때도 금은 효과적이다. 사실 디플레이션 시기 때는 부동산은 쥐약이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기간 그 20년 동안 부동산의 자기 재산의 70% 이상을 묶어놨던 분들이 참 어려운 노후를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간 때도 일본에서도 금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 부동산과 금 이 두 개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디플레이션 기간 때는 부동산은 떨어진다. 네. 하지만 금은 안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옛날에도 어르신들 우리나라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그걸 한 돈씩 이렇게 해서 옛날엔 한 돈이 뭐야? 반 돈짜리 반 반지도 돈.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걸 쌀 바꿔 먹고 그랬대요. 난리통에. 반지 가지고 갔어요. 예. 그리고 왜 저 이산가족 상봉 입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북의 친척들한테 뭘 주고 싶잖아. 음. 그래서 그걸 한 돈짜리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거를 옷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갖다 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피난보따리라는 걸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어느 때 늘 얘기인지 전혀 아니 못 봐세요? 저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요 네. 피난 보따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전쟁이 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전쟁에 대비해서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보따리를 싸놔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달러하고 금은 꼭 들어. 딱 들고 그냥 가. 어머님이 그쪽 계통에서 일하셔서 그런 그래서 쪽으로 은행에 계셨어요. 은행에 계셨으니까. 하여간 집에 피난 보따리가 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럼 그거 만들어놔야 되겠다. 뭐 전쟁 날 아니 그냥 비상용. 아, 비상용으로? 비상식량 같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에 대한 오해 5가지까지 네. 봤는데 그렇다면 금을 내가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뭐 돌반지 몇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서 3가지 방법 정도가 있거든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네, 금 투자를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번에도 판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테크 노하우 베스트 3. 일단 사는 거겠지 뭐 금을 사는 거. 네. 자, 첫 번째. 그렇죠. 거래처에서. 금 덩어리 사는 걸 네.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왜요? 금 덩어리를 사는 건 세금이 붙어요. 자, 우리가 물건 살 때 무슨 세금 붙습니까? 소비세? 소비세라는 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죠. 그냥 네. 다 해놓고 보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는. 자,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금 발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 10%를 내요. 10%를. 네. 그럼 팔 때도 내요? 팔 때는 부가가치세니까 팔 때는 돌려받는 거죠, 일종의. 예, 부가세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내가 살 때 세금을 내가 내고 다시 누군가가 내 거를 산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또 부가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가 하여튼 10%가 붙어요. 그럼 금괴 한 덩어리 사면 7천만 원이면 700만 원. 예. 그럼 아까 얘기한 게 7천이 아니라 7,700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돼요. 예, 세금이 붙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무거워. 10%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추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가지고 갔는지 물건을 사가지고 간 거니까 우리 마트에서 생수 사가지고 갔을 때 국가에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금발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돈으로 바꾼다. 이럴 때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이걸 돈으로 바꿀 때도 이 금발을 누구한테 사셨어요? 그걸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건가?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마트에서 물건을 샀다가 필요 없어서 당근마켓에서 누구에게 팔았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금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너무 세금 부담이 많다. 이런 분들이 특히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선물금 매 10%를 생각해. 사야 되겠다.
KRX 금시장. 이건 어디더래요? 예, KRX는 우리 한국거래소라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하게 해주는 그 공공기관입니다. 거의. 예. 그곳에서 금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투자하고 뭐 이렇게 뭘 내가 증서 같은 걸 갖고 있고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증서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 가끔 주식 투자할 때 그냥 S&P 500 지수에 난 투자했어. 네.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어.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금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적인 금 시세가 올라가면 나는 금 덩어리는 없지만 그 시세 올라간 만큼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고요. 그 국제적인 금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내가 손실을 보는. 마치 그냥 우리 코스피 뭐 주가 지수에 투자한 거랑 똑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세금이 없죠. 부가가치세 일단 안 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금융 상품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주식 투자해서 이득 생겼다고 그때 바로 뭐 이득 뭐 세금 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정 금액 이상이 다 되면 종합소득 그 금융과세 네. 거기에 들어가서 세금을 떼는 경우는 있지만 그 자체만의 수익만으로는 뭐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다. 자 그리고 금테크 네. 아, 금통장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은행마다 이게 네. 맞아요. 이거는 개설하라고들 많이 그러시죠. 네. 요거는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현물로 금 뭐 바를 뭐 사러 가면 그래도 금액이 좀 있잖아요. 네. 나는 그런 돈은 없다. 그리고 나 이렇게 지수에 투자하고 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한 게 금통장 개설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시중에 그냥 예금 통장에 넣는 것처럼 5만 원 생기면 5만 원 넣고 10만 원 생기면 10만 원 넣는데 그럼 그 돈이 그 5만 원어치의 금 그람수, 온수로 바뀌어요. 온스, 몇 온스인지. 그러면 5만 원 넣었으니 이게 그 당시 시세로 금 몇 그람 또는 몇 온스를 사신 겁니다 해서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통장에.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그때 넣으면 어느 순간인가 금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그 통장의 이자율은 그 금 시세에 따라서 이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금 붓듯이 매달 얼마 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허락하는 얼마간의 돈을 매달 꾸준히 거기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 이거 장기적으로 하는 거 괜찮겠다. 아이들 왜 세뱃돈 같은 거. 그죠, 그죠. 네, 해서 금통장 만들어서 태워 세뱃돈을 적어 그렇게 해야 돼. 금통장도 조금 하고 주식 통장도 조금 하고. 할 거 많아. 금괴도 사러 가야 돼. 아니 돈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조금씩. 세뱃돈 10만 원씩.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금통장은 또 과세 대상입니다. 네, 이거는 과세 대상이고 지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주식 투자다. 네. 이 금통장은 그냥 다른 우리 정기 예적금과 같이 내가 그 이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자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 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금하고 또 백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백금. 그것도 같은 금이에요? 백금 네. 10에도 많이 들어. 맞아요. 백금 또 화이트 은 골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은도 되는데요. 한동안 약간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금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도 많이 올랐던데요. 그렇죠. 네. 근데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금과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네. 금보다 은이 훨씬 많이 쓰이거든요. 네. 은이 없으면 세상은 멈춥니다. 그리고 은이 없으면 쉽게 해서 우리 영화도 못 보죠. 필름이 다 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은막의 여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음악이요. 그 은이구나. 진짜 은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은이 없으면 산업의 많은 것들이 완전 멈춰버리는데요. 그러면 은은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가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금에 비해서 은의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은이 훨씬 많은가 보죠 세상에.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희소 가치 따졌습니다. 처음 역사적으로 이때 빼고는 은과 금이 1대1로 교환된 적이 없어요. 언제냐면 고대 이집트 문명 때. 그때만 금 1g과 은 1g을 바꿀 수가 막 있었고 바꿨는데. 그 뒤부터는 뭐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나면 금 하나에 은 10개 줘야 되고 그 뒤가 더 지나면 더 많이 줘야 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차이가? 지금은 제가 찾아왔거든요, 정확하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때는
금 한 덩어리가 은 7에서 15개랑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공황 시절에는 네. 금 한 g과 은 100g을 바꿔야 되는 거고 100 그 다음에 100이요. 요즘 평소에는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 지금 현재? 예, 지금 예. 현재. 그는 그런데 전에 백금은 금보다 비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백금은 지금도 더 비싸지 않아요? 화이트 골드가 지금도 더 그래? 비싸요. 그래. 뭐 할 때 보면. 예. 그래서 백금 같은 경우는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그럴 때는 더 비쌉니다. 네. 그런데 그냥 백금 자체를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해서 금괴처럼 만들어서 네.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금 자체는 결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걸로 저장을 하지만 백금은 아마 귀금속으로 더 예쁘니까 저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백금괴는 아니구나. 그러면 금을 그렇게 그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재산 가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팔아서 현금화 하잖아요. 그럼 언제 파는 거예요? 그거는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좀 높은 가격이다 싶을 때 팔았고 많이 올랐을 때? 조금 내렸을 때 좀 사고 그럴 근데 그거 정도. 사고 팔 때 다 세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고 파는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처럼 내가 네. 충분한 이익을 확보했다.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경우는 금은 그 비중은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그런 용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을 용도군요, 네. 금은. 그래도 내 재산은 하나도 유실되지 않았어. 그럴 수 있을 때 대표적으로 금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은 10% 이득 남기려고 뭐 샀다가 팔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럼 네. 팔 시점이라는 건 정확히 없는 거네요? 팔 시점은 그걸 가지고 뭔가 결국은 그걸 팔아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 거래소 말고 또 다른 금 거래소를 갔어요. 근데 그 금 거래소를 갔더니 그 동네에 아주 잘 나가는 음식점 사장님이 뭐 한 2년에 한 번씩 자기 손주들 준다고 한 그 6천만 원짜리는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조그만 정도 발. 되는 조그만 예. 발을 꼭 그 몇 개씩 사가지고 가신대요. 몇 개씩. 그래서 어르신 이걸 왜 몇 개씩 꼭 사져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 3년마다 요 정도 개수씩 꼭 사가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 우리 손주들 주면 손주가 대학 갈 때쯤 이 동네 아파트 하나 사겠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내가 지금 당장 야 이거 올렸으니까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오르면서 나중에 이거는 언제 그냥 큰 돈으로 딱 바꿔가지고 내가 뭐 해야겠다 이런 용도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르신은 집값이 이렇게 폭등할 걸 생각을 못 하셨나요? 조금 더 모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렇게 1년에 2배가 오를 줄 모르셨겠네요. 그렇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워런 버핏은 네. 그동안 금 투자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최근에 뭐 금광하는 데 투자를 했어요. 맞아요. 이제 워렌 버핏도 요즘 수익률이 좀 안 좋아요. 본인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많은 중앙은행도 금을 사기 시작할 거고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지금이 나도 금에 투자할 때구나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금은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가장 무거운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급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는 매일 막 이슈가 터지는 종목들은 잘 안 사요. 어떤 한 주는 정말 저도 그렇게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경제학 교수인 사람이 그걸 못 볼 때가 있어.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빠서. 맞아요, 그러시겠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계좌 열어보면 뭐야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래요. 자, 그래서 저는 급변하는 종목은 잘 안 사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스타일로 더 바빠지면 이제 주식도 일주일이 아니라 그 이상도 못 볼 때도 있겠죠. 그러면 주식만 다 넣어놓고는 쉽지 않고 아파트도 요즘은 뭐 두세 채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저도 이제 일정한 돈은 현금으로 넣는 건 다 손실이니 나도 금 형태로 어떻게든 쟁여놓고 그러다가 내가 한가해지면 그때 금으로 보유했던 거 일부를 적극적인 투자로 활용해야지 이런 형태로 저도 이용을 할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이 금 세 가지 투자 방법 이거 외에도 아까 ETF 예.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예, 설명을 드리면 금 ETF는 금과 똑같이 연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ETF 상품이라는 건 그게 상품이니까 어떻게 구조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뭐 우리 주식 비중을 얼마로 넣고 채권 비중을 얼마로 넣고 하는 것들처럼 그래서 금 ETF도 그 금 ETF 안에 금을 실제 얼마나 투자해 놓고 나머지 금광 회사라든가 주얼리 회사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나 투자해 놓는지에 그런 따라 걸 다 합쳐서 금 ETF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금 자체의 비중이 높은 ETF 상품은 묵직하죠. 금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주얼리 회사, 뭐 이런 걸로 넣어놓으면 이거는 좀 급등났어요. 그럼 금 ETF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예, 여러 종류가 아, 있죠. 그렇구나. 그것도 세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안에 뭘 담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금 ETF는 금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런. 이런 부분도 금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외에도 금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금 투자할 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액세서리들을 잔뜩 금으로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 목걸이도 사고 귀걸이도 사고 뭐도 금발찌도 하고 이거 다 합치면 뭐 1원 쓰면 돼. 그래서 이게 얼마야? 아,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왠지 아시죠? 네. 금 귀금속은 그 세공 비용이 또 네.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그람수의 금 가치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 비싸게 산 것을 다 녹여가지고 금 발을 만드는 건 아주 그러면 조금 나와요. 네. 그럴 때 손실도 있고. 그것도 네.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금은 급할 때 팔아도 돈이 되니까 하면서 귀금속을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건 아니네요. 아니다. 네. 네. 금 덩어리. 그 금이 가장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희소성이잖아요. 그러면 캐는 양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해서 새로운 붐이 하나 일고 있는데요. 이건 넌센스 퀴즈처럼 한번 내봐 드릴게요. 네.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니, 매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아, 이렇게 안에 이렇게 묻혀 있는 예, 어딘가 나라 있는, 안에. 그 나라 네. 안에 어딘가 있는 나라 1등 어딜까요? 어느 나라에? 중국 아니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냥 할 말 없으면 중국 아니면 약간 미국에. 넌센스라고 인도. 얘기했어요, 제가. 아, 넌센스. 의외의 나라입니다. 의외의 나라? 잠깐만. 설마 우리나라 그러진 않으실 거죠? 금이 우리나라도 가장 옛날에 제법 많이 있었죠. 네. 넌센스. 어디지? 힌트 좀 줘보세요. 가전제품에 금이 붙어 있다고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많이 쓰고 만드는 나라. 일본 아니면 독일.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의 도시 광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시가 광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곳곳에 다 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얼마나 많이 금이 있냐면 저 카메라 안에 금 있죠. 이 모니터 뒤에 금 카메라 있죠. 안에도 금 있어요? 네. 우리 이 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휴대폰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네. 있고 그래서 도시가 광산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면 남미 전 대륙에 매장되어 있는 금의 양보다 일본 전자제품 안에 붙어 있는 금의 양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단일 국가 중에서 네. 제일 금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호주거든요. 네. 호주가 가지고 있는 금 양보다 일본 국가 안에 어느 집 가전제품이든 간에 거기에 붙어 있는 금의 양이 더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벌써 좀 법안을 만든 지 꽤 됐어요. 네. 한 십수년 전에 도시 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네. 일본은 가전제품이나 많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만들어 수출할 때 원자재인 금이나 이런 것들을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게 수입할 게 아니라 그리고 금도 이제 점점 가치 연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 내부에 벌써 금이 사온 게 얼마야. 네. 그럼 이걸 다시 재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일본에서 법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마음대로 여기저기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한 곳에서 모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금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이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추출해서 우리가 다시 쓰겠다라는 재활용. 예, 그런 법을 만든 게 도시광산법이라는 거예요.
도시가 광산이었다 인식을 바꾼 거죠. 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도 교수님 광산에서 그 금광에서 금 캐는 것보다 가전제품 모아봤자 그 뭐 금 얼마나 붙어 있다고요. 진짜 그 많은 것들에서 얼만큼씩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비교를 해드릴게요. 금광 광산에서 돌을 1톤을 캤어요. 거기 1톤을 캤을 때 평균적으로 붙어 있는 금부채 양하고 그냥 우리 휴대폰 1톤을 모았어요. 그럼 휴대폰 1톤을 모았을 때 거기 붙어 있는 금부채 양이 휴대폰에 붙어 있는 금부채 양 8배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거 해볼만. 진짜 광산이네요. 광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휴대폰 1톤을 모으는 거는 좀 어렵지만 네. 일단 모여만 그 있으면 정도다. 네,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오늘은 투자 때문에 오긴 했지만 하나 우리가 또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가끔 휴대폰 바꿀 때 그 새로 바꾸고 나면 매장 앞에 옛날 휴대폰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중고 휴대폰 저한테 파세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금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없어 그래도 공돈 생겼네 네. 안 쓰는 휴대폰인데 얼른 줬어. 냉큼 줬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금뿐만 아니라 은, 뭐 텅스텐 이런 금속들의 가치가 그 판매된 금액보다 더 비싸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판매한 그 중고 휴대폰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외국에서 쓸만한 거는 다시 중고폰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중고폰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그게 거기서 다 폐기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나누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나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내부에 뒀었을 때 훨씬 더 비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냥 헐값에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생기는 궁금증이 말이죠. 예전에는 금의 가치가 그랬단 말이에요. 안정적이고. 네. 금은 금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같이 또 채굴 하고 이러니까.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다고 해서 네. 금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이자를 안 붙여주는데 이자가 생기는 그런 상품이고 이렇게 말씀드린 그 습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일 뿐이고요. 그것 때문에 금 시세가 약해졌다든가 이런 기전은 사실 덜 보입니다. 단 요즘 이 코인 시장에도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증권사라든가 투자은행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흐름 추세하고 금의 흐름 추세가 좀 달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투자 상품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의 일부 넣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전문적인 투자 기법상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걸로 두 개를 같이 왔다리 갔다리 운영하는 경우는 있는데 맞다리가. 그분들 스스로도 비트코인 때문에 금이 그동안 우리 인류에게 보여줬던 어떤 그런 무한한 신뢰 이게 훼손될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다른 네. 별개. 그러면 그런 위험도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 앞으로도 금의 미래 가치는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도 금에 대한 가치가 높이 부여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새로운 또 코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코인들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네. 이 코인 하나의 가치를 금 몇 그램의 가치와 무조건 1대1로 교환해주는 형태로 코인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코인 가격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코인 시세가 막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코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 코인 하나는 금 뭐 0.1 온스와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려는 움직임마저 있다라는 건 지금 그 코인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금에 대해서는 저와 비슷하게 미래에도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 금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우리 무슨 얘기만 들으면 그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금 투자를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네. 금 투자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고 요건 주의하세요라고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투자의 목적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재무 상황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금을 투자하고 1년 만에 2배 장사한다, 6개월 만에 3, 4배 올랐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에 관심을 두지 마라. 하지만 지금 저는 요즘같이 주가 빠지면서 마음 아프고 속 쓰리는 거 이거 다 신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현금 통장에만 넣어놓는 거는 뭐 큰 의미도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또 어쩌다가 한 번씩 조금씩 더 오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에 투자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금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한나라 재테크하면서. 네, 정말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런저런 것들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경제 전문가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